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과 뭐 일부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됐다. 네. 미국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국이 생각했을 때 단기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 25%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1,500억 달러를 조선의 협력으로 투자를 할 테니까 네. 이걸 15%로 낮추자라는 합의를 이제 이뤄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 군함에 대한 협력을 하고 이런저런 건조를 하자는 건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HD 현대 관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냐,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런 걸 많이 검토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갔고요. 하나는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왔던 거죠. 어쨌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조선과 방산 산업 정말 거대한 점프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기회만큼 장애물도 많겠죠. 오늘 방산과 조선 살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조선방산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원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저걸 잘 몰라서 삼성중공업은 군함을 못 만드니까 그동안에 우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훨씬 이 참여 정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기본적으로 배를 만드는 거대한 기업인데 오랫동안 만들어왔고 이게 군함으로 이렇게 쉽게 기술력이 이렇게 옮겨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게 네. 군함 특수선이라고 이제 방산 위주인데 삼성중공업은 전통적으로 방산을 안 했어요. 네.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인이 방산을 일부 했는데 그게 지금 2015년에 하나에 매각했던 그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그리고 자회사였던 삼성탈레스는 하나 시스템이 됐고요. 그래서 삼성은 방산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군함 관련해서도 과거에 진출 이력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진짜 뭐 속된 말로 장이 열렸잖아요. 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이게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몇 년 안에 따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배라는 게 선체 만들어주고 군함이라는 게 위에 이제 뭐 정찰 이게 전력들은 이제 미국이 심을 거니까 뭐 선체 잘 만들어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삼성 그룹에 대한 전략이 짜여져야 될 테고, 네. 그리고 그냥 배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엔진도 다르고 설계도 다르고 기존의 이력들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정부의 허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군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원함, 수송함 같은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정보 허가라는 건 뭡니까? 방산업을 하려고 하면 네. 이 군사 기밀의 유출 위험이 아. 있으니까 그 생산 시설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조선소의 이 부지에서 도크라는 이제 웅덩이에서 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웅덩이 이 도크를 방산 도크는 따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상선을 만드는 사람들이 방산 도크에 못 들어가고 네. 방산 도크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만 작업하는 이런 그 생산 시설에 대한 분리도 있고요. 그리고 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발주를 하니까 이 그 인허가 같은 것들을 이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보안이 한층 엄격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론은 가고는 싶지만 쉽지는 않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이야기밖에 없었군요. 현대미프하고 현대중공업 합병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한 겁니까? 네, 자료를 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자료를 보면요. 네, 이 지배구조인데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그 위에는 HD 현대라는 이제
지주사가 있고요. 이 조선그룹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중간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HD 현대미포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HD 현대사모라는 비상장사가 네. 또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있는데 밑에 HDHVS 요거는 베트남 이제 과거에 비나신 조선소라고 불렸던 현대미포 조선의 자회사가 되는 거고요. 필리핀에는 예전에 한진중공업이 수빅 조선소라는 그 네, 조선소, 네. 그 운영하던 그게 지금 이 필리핀 법인이고요. 현대비나 요거는 두산이 그 이런저런 거 만들던 거를 최근에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한국조선해양이 직접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구조이고 배는 현대중공업은 대형 선박을 만들어요. 그리고 군함을 직접 하고 있고 HD 현대미포는 중소형 선박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군함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군함은 길이가 한 150m 정도가 이제 큰 구축함 정도 되는데 이 군함의 길이상 봤을 때는 이 말씀드린 조선소의 생산 시설인 도크에서 현대미포의 생산 설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그 큰 도크에서 작은 배를 만들면 남는 공간들이 의미 없게 쓰여지기 그러겠죠. 때문에 그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크를 미포의 도크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였죠. 미포는 이미 수주를 받아서 잔고가 꽉 차 있으니까 이 생산에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고 미포는 방산업에 대한 인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구조에서 현대중공업이 미포의 도크를 활용해서 군함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상장사 간에 배임 이슈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어떤 게 더 유리한데 미포의 주주나 현대중공업의 주주가 서로 누가 더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합병이에요. 이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줄어들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주주를 설득해야 되긴 하지만 이 합병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합병을 통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법인들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포의 도크가 2개 정도 줄어들 텐데 군함을 건조하는 걸로요. 그 줄어든 도크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좀 더 캐파를 확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우방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함을 MRO 하거나 신조를 건조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카드 그리고 부족한 생산 기자재 같은 것들을 베트남 비나에서도 생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게 자회사가 복잡하게 찢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 지주 밑에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다 내려 드는 걸로 이렇게 지배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합작법인이 40% HD 한국조선해양이 60% 이렇게 지배를 하고요. 여기 추가로 지배할 수 있는 곳들도 투자할 곳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배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이 발표가 정부나 아니면 미국이랑 협의가 다 안 끝나고 발표가 난 거예요. HD 현대그룹은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조선업을 해왔고 그동안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하나는 미국의 법인을 인수하고 조선소를 인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던 반면에 현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입장에서 이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정부랑 협의도 다 안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전환점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네, 그래서 제목을 돛을 세우는 대장함대 이렇게 이 합병 보고서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현대미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물량들은 그럼 어쨌든 그건 다 만든 다음에 그 방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데 여러 가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주변에 이제 외주를 늘린다거나
토크에서 효율성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개의 도크를 이렇게 군함 쪽으로 빼는 걸로 이 합병 컨콜 당시에 이런 설명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상선이나 이제 군함의 MRO까지 간다고 쳐도 미국에서 군함의 건조를 우리 땅에서 아까 또는 뭐 수빅 이런데 필리핀 수빅에 있는 우리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우리의 희망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게 네.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과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과 뭐 일부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됐다. 네. 아닌가. 우리는 물론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뭐 거기서만 지어주는 것보다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갖고 와서 또 짓고 네. 근데 뭐 수많은 규제가 존스버부터 수많은 규제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설명을 어디서부터 드려야 되나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네. 일단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면은 미국에서 존스법 얘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미국 내에서 다니는 선박들은 다 미국에서 건조를 해라. 네. 이거는 이제 민간 상선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군함에 대해서도 현재는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협의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단기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관세를 협상할 때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생각했을 때 단기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 25%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1,500억 달러를 조선의 협력으로 투자를 할 테니까 네. 이걸 15%로 낮추자라는 합의를 이제 이뤄냈고요. 그래서 이 1,500억 달러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어떤 협력들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 군함에 대한 협력을 하고 이런저런 건조를 하자는 건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건조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미국에 가서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블럭이라고 하는 조각들을 만들어서 가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네. 아니면 한국에서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건조하거나 어쨌든 기술적인 생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랑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의 관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냐,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런 걸 많이 검토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갔고요. 하나는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양사의 차이는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직도 조선에 많이 필요하다. 용접이나 이런 게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네. 역시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면 가져와서 우리 인건, 우리 사람으로, 우리 인력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좋은 함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다른 자료 한번 제가 바꿔봐 말씀드린 건 기술, 제도 말고 기술에서. 네. 네, 기술에서. 아니, 우리가 갖고 와서 만들면 우리가 원래 여기서 만들었어. 훨씬 잘 만들어 줄게. 더 싸게. 자료 굉장히 관건인 것 같거든요. 자료 보겠습니다. 네. 네, 자료를 한번 바꿔주시면요. 이 자료 말고 아까 파일로 자료 한번 바꿔주시면요. 지난 5월달에 네.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 다녀왔을 때 지금 지난주에 하나 필리 조선소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다녀오셨죠. 네, 그 필리 조선소에 다녀왔고 여기에 이제 5월달에 그 미리 한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필리 조선소 상황들과 또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설명하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필리 조선소의 위치를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이 해군 기지가 옛날에 2차 대전 때 군함들을 막 찍어내던 기지예요. 네, 네. 거의 24시간 돌아가면서 몇 년 사이에 그 40척, 50척 이런 한 3, 4년 사이에 여기 노동자만 거의 2만 명 뭐 이렇게 풀교대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 상당수는 공원화됐고요. 일부 가서 보니까 수송함 같은 군함 같은 것들이 일부 정박을 해서 점검을 받는 네. 상황이었고 끝 부분에 도크 2개를 활용해서 하나 필리 조선소가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군함은 안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아커라는 회사가 이걸 인수해가지고 조금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의 사업성이 없다 판단하고 매각을 했고 하나는 이걸 1억 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존스법을 먼저 보면 존스법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박들은 다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배를 타는 선원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동부 서부 다니는 거는 뭐 주로 트럭으로 다닐 테고요.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 뭐 괌, 사이판 이런 데들은 이제 물자들을 배로 나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배를 나를 때 미국에 있는 해운사, 뭐 메슨이라는 해운사가 대표적인데 이런 해운사는 미국에서 만든 선박을 가지고 배를 그 물건을 나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메슨이라는 회사가 뭐 발주했던 선박들이 쭉 있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선이 있어요. 이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 우리가 주로 TV에서 보거나 지나가는 트럭에서 보는 그 컨테이너가 3,600개 정도 실리는 선박을 3척 정도 이렇게 이제 잔고로 갖고 있고요. 이 잔고의 이제 선박 가격을 보면은 한 척에 대략 3억 3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 네. 그 메스니아 회사가 이 필리에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잔고를 갖고 있는데 이 비슷한 선형을 현대 미포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대략 6천에서 7천만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네. 이게 이 놀라운 건 이렇게 5배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해서 만드는데 필리가 적자예요. 지금도 2분기에 180억 적자 났는데 어떻게 이 돈을 받고 이렇게 적자를 내냐. 그러니까요. 네, 라고 생각하면 네. 인건비가 기본 한 5배 비싸요. 그리고 뭐 기자재 같은 것들이 원활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병목 현상도 있고 생산성에서 현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크가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년에 5척, 6척, 많게는 12척 뽑아내는 조선사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1년에 한 척을 만들어요. 도크가 8개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필리는 네. 원래는 지금 4도크, 5번 도크, 6번 도크를 쓰고 있는 거고 1번에서 4번 도크는 폐쇄됐어요. 그 2개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이 2개가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10척 이상 생산해야 되고 뭐 중소형사에서 많이 돌리는 데는 뭐 2개의 도크를 풀로 돌리면 거의 20척까지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한 척에서 한 척 반을 생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우리는 10대 만들 때 거의 한 대, 2대밖에 못 만든다. 네, 어차피 네. 이렇게 수주 받을 수 있는 물량도 많이 없고 미국 연근해를 다니는 선박이 거의 한 50척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한국 조선사들은 한 해에 만드는 선박이 조선사당 거의 50척씩 되니까 네. 이런 그 시장 규모의 차이가 되게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경쟁력 차이가 극심해요.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는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이나 생산 능력들을 이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 1,000억 가까이 이제 추가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노후화된 설비들, 이 도크는 진짜 2차 대전 때 쓰던 거거든요. 그거를 보수를 하고 생산성을 넓히겠다라는 네. 게 하나의 생각이고, 가서 느꼈을 때는 처음 갈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과연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미국의 인건비라든지 뭐 낙후된 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다녀온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경쟁력 있게 확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사람 질문. 한화가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팍 떨어뜨릴 수는 없고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우리 2배가 넘는 나라인데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 좀 데려간다 해도, 그래서 가르친다고 해도 이게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라는 게 네, 숙련된 용접이나 이런 데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경쟁력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훨씬 개선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네. 인력이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인력 때문에 조선소를 투자한다고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있고 내가 그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기술이 있다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소의 원가에서 인건비가 대략 한 25%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외주를 주는데 그 외주에서도 인건비가 다 녹아져 있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어차피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미국이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미국에 다니는 선박들은 미국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의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60%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또 생산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찾을 테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는 우리나라도 지금 배를 한국인이 안 만들어요. 다 그렇죠. 네, 네. 외국인 인력들이 다 네. 와서 2년 사이에 생산성이 급증했는데 외국인 인력들이 숙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익이 뭐 성과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생산성 증대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외국인 인력들이 안정화된 게 많은 의미를 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렵겠지만 한국 인력들이 가서 그 생산에 대한 노하우들을 접목시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지금은 이제 이민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한국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 뭐 멕시칸들이나 뭐 히스패닉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네. 합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 보고 지금은 그 과도기 어느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1,000만 원에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은 함정을 네. 뭐 상선부터 시작하겠지만 상선 수요는 별로 없다고 하셨으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들었는데 인건비 비싸고 뭐 이것저것 비싸서 우리 사람 못 오니까 3천만 원에 한다면 미국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복잡한 이유가 그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선택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국의 이제 네이비 리그라는 싱크탱크에서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미팅을 한 건데요. 네. 이 네이비 리그는 미 해군 연맹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한국에서는 딱 매치되는 연구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상선이라든지 아니면 군함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안들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싱크탱크들이 미국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 해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예요. 여기서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생각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해군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오랜 세월 동안에 미국 내에 있는 군함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 왔고 네. 해군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공유라든지 생산에 대해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편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 군함 조선소들은 다 일정이 1년, 2년 미뤄져 있어요.
생산 원가는 굉장히 높고 그거 가지고 중국이랑 경쟁하는데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CSIS라는 이제 또 다 별개의 싱크탱크가 미국 그런 외교나 이제 그 국제 문제에 관련된 이번에 이 대통령 다녀온 네, 그 전략 정확히는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뭐 이런 플레임인데 거기서 2023년에 워게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침공을 하면 그게 전쟁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긴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격을 받는 이유는 생산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당연히 미국의 해군력이 우수하겠죠. 그렇게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면 해군력이 절대 기반이에요. 공군이라든지 육군이라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술은 다 해군력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워게임에서 이제 미국이 이길 텐데 리커버가 안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격된 해군력을 이 조선소들이 풀가동을 해서 몇 달이면은 리커버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전일 때 미국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에서 이 군함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든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단계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의견이 상충될 거예요. 뭐 해군은 미국에서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테고 행정부는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그 우방국들이랑 같이 생산하는 것들을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 협력 단계고요. 미국에 이제 5월달에 가서 느낀 거는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통 사항인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의 강론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이제 앞으로 보여지겠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 취임 의회 연설할 때도 미국의 뭐 네. 배에 나가서 함정 우리가 다시 만든 그것도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게 굉장히 우선순위에 와 있구나 이건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저기 우리가 제일 먼저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 합병행했지만 기업들이 그냥 하겠어요? 여기서 왜 그 판을 키우겠어요? 분명히 갖고 온다. 우리가 갖고 와서 만들 수밖에 없다. 일부든 많이든 그런 전략이 짜여졌으니까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오늘 뭐 너무 딴 질문 많이 드리네요. 우리가 선체를 만들잖아요. 함정이면 그 위에는 이제 뭐 경비라든지 정찰 자산들이 해상에 그 자산들이 당연히 그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갈 거고 딱 이렇게 올려서 함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뭐 구축함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체 기술을 주면 우리가 협력한다 그러죠. 협력. 우리 방산에 잠시 후에 이제 방산 여쭤봐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은 한미 간에 이런 논의되고 있거나 우리 기업들이 원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없나요? 우리도 뭐 좀 받아오는 게 있어야죠. 네. 일단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KDDX라고 이제 현대랑 하나랑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차기 구축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척 만들면 거의 한 2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은 그걸 만들려면 한 5조 정도 들 텐데 그럼 이걸 한 3조나 4조에 미국이 패키지로 그냥 사가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익도 좋을 테고 정비하기도 좋을 테고 그러네. 한미 연합으로 훈련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안들을 제시를 하겠죠. 아직 협상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아는 바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투 체계들을 할 테니까 선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협력이 가능했죠. 근데 그거는
전투 체계들에서 많은 이익을 취할 테고 정비하는 것들도 전투 체계들은 한국이 못할 테니까 네. 뭐 기술적인 제약도 있을 테고 이익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완제품을 내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뭐 더 블락 정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구축함이 이제 공격하는 용도인데 구축함은 당장은 못할 것 같고 조선사들의 계획에서도 후순위예요. 이거는 협의가 굉장히 길 테니까 지금은 지원함이라든지 호위함, 수송함 같이 이 군함이 꼭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급도 해야 되고 후속 지원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뭐 병력도 실어 날라야 되고 뭐 대잠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 좀 덜한 네. 이런 선박들을 먼저 협력하겠다는 건데. 근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귀에 들어오는 게 구축함 우리가 이게 제대로 만들어줄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 1조고 너희한테 가서 만들면 2조야. 어떻게 할래 하면 이게 뭔가 협상의 시작은 가능하겠군요. 그렇긴 한데 그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미국 안에서도 여러 쉽진 의견이 않겠지만. 있으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그 패키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게 매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걸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존스법이 있다고 해도 호주나 이런데 우리나라도 일부 상선을 미국 거 가서 갖고 와서 만든 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어느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나요? 호주 이런 데서 만든대요. 네. 네.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없어요. 우리는 없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MRO 같은 것들을 오키나와 같은 데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그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가 아니고 MRO 정도는 가져가서 한다. 네, MRO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지금 하나가 세 척을 받아서 한 척은 이미 수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했고요. 네. 현대는 이제 처음으로 1호선을 최근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클 저희는 3프로 TV니까 이건 여쭤봐야겠네요. 예. 한미 정상회담 호재가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클이 이제 사실 이제 뭐 필리 조선서 그거 사실 뭐 큰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진짜 시작한다고 보시는 건지.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현대의 합병 이슈였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크다라고 이제 느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관세 협상으로 마스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관세 협상에서 조선을 활용하는 카드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 시점이랑 정상회담만 하는 시점이 너무 짧은 거예요. 뭐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잘 대화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정말 있는 건가? 새로운 게 뭐가 나왔나 했을 때 알래스카 LNG 투자는 뭐 이 정도가 관세 협상에서 좀 빠져 있던 게 들어간 정도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울 게 없는 거 아닌가? 라면서 첫날에는 세론이었어요.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작용을 했는데 이 합병권은 그래서 예상 못한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특히나 현대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던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협력에 대한 그 정부 관계자 논의가 다 안 끝난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 그 의미는 앞으로 할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보시면 네. 자료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네. 그 합병에 대한 자료에서 나온 건데 방산 관련된 매출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정도 했고 이게 2030년에 7조, 2035년에 10조 이렇게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에서 협력들이 늘어나는데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이 지금 협력이 얘기 나온 데가 헌팅턴 잉걸스라는 조선소고 안도릴이라는 조선소에 두 가지 협력이 얘기 나오는데 더 많은 협력들도 할 수 있죠. 구체화된 내용들도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도 확장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올해 연간으로 조선주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우려 같은
논란들이 계속 있고 주가가 이제 부담스럽다 인식하는 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저도 사실 2007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가 이제 역사적인 그 밸류에이션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높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여기까지 온 이 과정과 네. 앞으로에 대해서요. 물론 이게 실제 사업이 구성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의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게 그냥 속빈 강정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협력인가 했을 때. 그래서 밑그림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정말 원하는 거고 한국은 거의 거기에 대한 패키지를 갖고 있고 업체들이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가능성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모를 때 오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아직 다 녹아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구체화되면서 좀 더 확인이 되겠죠. 이거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또는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선체만 하고 전투 체계를 못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 또는 미국 내에서 협의가 굉장히 길어질 거야. 트럼프가 뭐 정권을 다 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미 해군을 설득하거나 같이 협력하는데 많은 장벽들이 있을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상회담이 끝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앞으로 그 강론들로 들어가면은 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보여지긴 할 거예요. 우리 조선산업이 시작이라고 봤을 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지정학적인 뭐 불확실성도 워낙 커지고 트럼프라는 리더십도 뭐 앞으로 4년 이제 뭐 한 3년 반 남았네요. 네. 워낙 불확실하거든요. 리스크는 뭐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조선산업은 네.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아까 보신 거에 그 현대의 합병에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2035년까지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매출이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의 작년 매출 합산치가 19조 원 정도 되고 30년에 32조, 35년에 37조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네. 거의 2배. 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앞서 보신 그 방산이 1조였다가 7조가 되고 10조가 되는 그 방산이 연평균으로 21% 성장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보시면 상성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4%예요. 그간에 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조선사들의 이 상선 시장은 꽤 좋았어요. 이 경기가 호황이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나 전쟁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쏟아진 발주들이 조선사의 단기 호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선사들이 공급을 많이 안 들리면서 안정적인 호황이 계속 구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리스크는 이 방사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 성장이 정말 잘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 이건 지금 알 수 없다. 하지만 커나갈 가능성이 크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걸 테고요. 상선은 성장률이 적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더 커질 수도 있죠. 저건 역시나 중국의 네. 견제를 많이 받을 것이고. 네, 그것도 이제 좀 미지수인 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을 여지도 꽤 크고요. 실제로 올해 컨테이너선 같은 게 한국에 수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간에 중국 쏠림이었던 컨테이너선 발주가 한국에 좀 들어온 거고 앞으로도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은 한국 수주는 늘어날 테고 반대로 뭐 친환경 정책이 완화되면서 뭐 친환경 선박들이 좀 딜레이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상선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하고 우리 저 광산으로 넘어갈까요? 네.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에 대한 견제가 심해졌다고 해서 프랑스가 만약에 상선을 발주하거나 인도네시아가 상선을 발주할 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조금 더 싸게 해줄게.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시장과 완전히 멀어져서 이런 경우 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기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중국이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중국에 발출된다. 그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중국에서 운용하는 선박이 미국에 들어올 때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입항 수수료를. 이게 그럼 다른 나라도 그 네. 중국산 배를 사기가 꺼려 하겠네요. 그렇죠. 프랑스가 됐던 그리스가 됐던 네. 이 중국 선박을 가지고는 해운업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실효성 문제가 있어요. 뭐 미국은 이미 관세를 매겼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운항하는 그 선박에 네. 운항 수수료를 내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뜯어보면은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해운사들이 여러 척의 선박을 갖고 있으면 중국 배는 미국 노선이 아니라 유럽 노선을 돌리거나 뭐 이런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있는데 네. 가급적 중국에서 산 배는 미국 안 가게 계속 다른 데로만 돌리고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해운사들 선주들도 다 아니까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 트럼프의 입장이 어떤가를 귀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재는 수수료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주들이나 해운사들한테 계속 압박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간의 2, 3년 동안 중국에 실질 발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한국에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게 지금의 생각이고 뭐 합리적인 무슨 말씀인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방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먼저 여쭤볼까요, 이번에는? 네. 앞서 조선주 조금 매크로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3프로 TV니까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산주는 일단 이것도 큰 그림이 중요해요. 방산주 밸류가 결코 싸지 않아요. 뭐 독일의 라인메탈 정도가 국내 방산주보다 약간 비싼 거고요. 뭐 미국 방산주보다 한국이 더 비싸요. 네. 한국이 미국보다 기술력이 좋냐? 당연히 뭐 미국의 첨단 기술이 더 기술력이 높겠죠.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이 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동에서 많은 발주들이 쏟아지고 한국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올렸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을 시키려고 트럼프가 푸틴이랑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방산주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은 뭐 폴란드 전시회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조정 흐름들은 방산의 이런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방산주는 올라가는데 네. 이런 게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나라는 게 주가를 좀 눌렀고 지금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럴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평화로 가는 여정들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 진강에 대한 분위기는 쉽게 꺾일 게 아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밸류는 어느 정도 계속 지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폴란드인가요? 그 동유럽 최고의 방산 전시회라면서요. 네. 우리 뭐 팝니까? 업체별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로템이 K2 전차의 폴란드 버전의 목업을 전시를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다 갔고요. 작년에도 이게 많이 회자가 됐어요. 폴란드 2022년에 전쟁 이후에 대규모 계약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그 전시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이제 폴란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2차 계약이 이제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목도가 높았고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방산 물자 수출을 늘리는 그 교두보로서 이 폴란드를 되게 중요시 보고 있는 거죠. 폴란드가 K9 자주포 샀던 곳이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네, 2022년에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국항공우주의
FA50 이렇게 샀고요. 이후에 이제 천무 다련장포도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샀고 이 계약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전체 기본 계약을 했던 건데 잔여 물량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계속 계약이 되어 갈 것 같아요. 참 이런 분석은 참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선이 확대되고 거기 지정학적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질수록 특히 우리 이게 지금 갑자기 주된 시장이 동유럽이 돼서 우리 방산업체한테는 호재 중에 호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이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타겟은 현재는 폴란드다. 그 폴란드가 이제 기본적인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익원 작용을 했고요. 네.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 유럽은 미국이랑 협상을 해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미국 이게 말을 들어가지고는 안보적으로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이 밀접하게 닿아 있는 당사국들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네 문제인데 미국이 유럽을 패싱하고 푸틴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박을 잘 못하는 건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예 미국 없는 안보라고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네. 8천억 유로 하나로 이제 1,200조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국방력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트럼프도 원하는 바예요. 내가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유럽에 지원한 것들이 뭐 경기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보니까 그 우방국들의 방위비를 늘려가지고 우리의 이제 군비를 낮추자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뭐 그런 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전의 상황들은 풀려갈 텐데 이 전쟁은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소진된 무기들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그 기간들에서는 아주 많은 그 무기 생산이 필요하고 그 유럽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군비 증강들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네. 유럽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대한 재정 확충을 하고 국채 발행량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더라? 네.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회원국들이 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R&D도 지원하고 각 나라별로 이제 뭐 독일 같으면 전차 뭐 이렇게 정말 야 독일 전차 이야기를 우리가 80년 만에 다시 하네요 이제. 프랑스는 전투기도 잘 만들고 하니까 하겠죠.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방산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이렇게 그 서로 융자 보증도 해주고. 네. 그래서 EU 안에서 무기를 서로 교차로 구매할 경우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 방산이 들어갈 때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계속 중요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이제 유럽에서 영내 생산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점을 주게 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거기에 낄 영역들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애초에 한국 방산이 유럽에 가서 이렇게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던 시장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포지션을 잡고 제로섬으로 빼앗기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1200조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65%를 유럽 영내에 조달하자라는 게 목표치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35% 시장은 수입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시장만 거의 400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5대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한 100조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 해에 이제 30조 정도 수주를 하는 상황인데 400조의 시장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장 800조의 시장에 대해서는 원하는 바는 그렇지만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랑 협력을 안 하면은 그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만큼의 수주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 기간은 한국이랑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전차를 우리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어 하면 바로 뚝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포 같은 게. 말씀하신 그 독일 전차라는 게 네. 라인메탈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드는데 그 연간 생산량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게 한 연에 50대, 60대 이런 연에 거예요. 50대?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연에 120대 이상을 생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독일이 또 그렇게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그 독일의 군수산업이 발전하는 걸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그것도 좀 별개로 궁금합니다. 네. 네.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미국에서 못 여쭤봤는데 네, 네, 우리가 네. 또 잠수함 좀 만들다가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잠수함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아니지만 캐나다, 폴란드, 계속 사우디, 입찰도 들어가고 있죠. 네. 네.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장보고 3라고 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핵잠수함이 아닌 이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입할 만한 그 굉장히 좋은 스펙이고요. 국내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함처럼 잠수함도 각각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있는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호주의 구축함 사업이 있었는데 각각 입찰이 들어갔다가 일본, 독일 컨소시엄에 졌어요. 우리 중동에서 저 건설사들 네. 출혈 경쟁하는 것처럼. 네. 근데 뭐 각각의 전략이 있긴 했지만 아쉽게 이게 이제 져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해외 입찰 영역들에 대해서는 팀 코리아 하나의 협력으로 들어가는데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방산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걸 모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들이 많이 될 텐데 잠수함은 호흡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 뭐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전에 중요한 뭐 자주포라든지 전차라든지 물론 천궁 같은 그 지대 공입니까? 네, 그 네. 요격 미사일이라고 날라오는 우리가 미사일을 네. 요격하는. 근데 정작 미사일. 우리가 전쟁 뉴스를 보면 다 드론이잖아요. 네. 이 부분 우리가 많이 밀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요? 시장은 앞으로 AI 들어서 가면 전부 다 AI 뭐 결국 보면은 전차는 늘 뉴스에서만 보면 드론에 깨지는 존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너무 지상전에만 이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이게 한 뭐 3년, 5년, 10년 안에 이게 전황이 확 바뀌어버리면 우리 무기 아무도 안 사는 건 아닌지. 그게 좀 다른 게 한국도 드론이랑 차세대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무인 정찰 차량은 이미 이제 테스트를 다 했고요. 뭐 결국 이제 드론이 나오고 앞으로의 방산 무기 체계는 무인화가 화두예요. 그래서 다 무인화되어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보는 것도 그렇게 드론이 탱크를 타격하고 탱크는 무용지물처럼 보이지만 탱크를 산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요. 그게 결국은 지상 병력들이 그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탱크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탱크가 계속 그 탱크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공격력이 늘어가는 만큼 방어력도 늘어나고 그걸 또 공격으로 커버하고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는데 그런 그 확장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드론을 잡는 뭐 레이저가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이 드론을 잡으려고 작은 미사일을 쏘는 게 너무 손해니까요. 그 가격으로 그렇죠. 네, 따졌을 때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이저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드론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전차도 능동 방어 체계라고 해서 그런 타격에 대해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그 폴란드 전시회에서 공개된 K2 전차의 폴란드 버전의 모급에도 그 체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체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지진 않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국방이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한 번에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 안보는 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통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세대가 다 체인지 되진 않고 완만하게 이어갈 텐데 한국도 그런 부분의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드론이 발전할수록 드론을 막는 기술도 계속해서 방산에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 저기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못하신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조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다루는 분야 중에 전력기계도 있는데 그런 분야도 그렇고 사이클을 과거 관점에서 해석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많은 펀드 매니저 분들도 비슷한 입장이신데 예전에 중국이 수혜를 줬던 그런 상황들 아니면 작은 전쟁들 이런 상황들을 경험치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지금은 가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큰 사이클의 변화라고 보고 그 사이클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게 다시 전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서로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각 국가의 이득을 위한 거지 이게 쉽게 그렇게 안전한 세계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 큰 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이슈들에 대한 변동은 기간 조정일 테니까요. 오히려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구촌이 평화를 되찾아야 하는데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